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두 분 여러 방송에서 뭐 이쪽은 너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삼형제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그렇지. 불금. 불금. 저도 오늘 저녁에 후배들이 찾아오기로 해서 약속 있는데. 좋은 데 가세요? 아니요, 앞에 그냥 뭐 그 선술집. 선술집. 제가 요즘은 술 그렇게 많이는 안 마시거든요. 옛날에 기자 생활할 땐 저도 술 그때 많이는 마셨었는데 그럼요. 연세가 있으신데. 그렇게 또 약호를 죽이고 시작하시네. 자, 하여튼 뭐 요즘 뉴스가 워낙 많아갖고 날도 뜨거운데 하여튼 뜨겁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좀 끌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자, 그 한학자 그 통일교 총재 변호사 맡았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리고 김호수 전 검찰총장 두 사람 다 사임하고 자문계약도 취소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네. 애초에 맞는 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피했어야죠.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비록 5일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명되고 뭐 그 과거에 이른바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져서 그만둔 지 불과 2달 조금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특검 수사에 더군다나 통일교 사건인데 이거를 덜컥 수임한 거는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수임을 했을까? 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제가 봐도 오광수 수석이 그렇게 뭐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게 맞는다는 게 자기가 어쨌든 특검을 갖다 5일밖에 민정수석 안 했지만 특검을 어쨌든 꾸린 사람이잖아요. 틀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를 임명해 준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수임을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정말 도저히 이걸 거부하기 힘든 돈이 왔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뭐니 해도 머니가 힘이 세죠. 그거죠. 그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 뭐 통일교 신자든지. 또 오광수.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예. 오광수 수석이 사실 예. 전 수석이죠. 예. 뭐 이렇게 좋게 퇴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명예 퇴진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자숙의 시간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본인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갈 것을 만약에 몰랐다. 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건 말도 예측력이고 그건 말도 안 돼. 알면서도 올라갔다는 건 더 괘씸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욕을 다 먹을 걸 예상을 하면서도 그 욕 먹는 것을 상쇄할 만한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있으니까 이걸 지금 했지 않겠냐. 그거밖에 없죠. 예, 이 얘기밖에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무책임한 정말 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김호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분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분인데 검찰총장이면 최고위직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 지낸 분이 결국에는 선임계도 안 내고 그리고서 이제 자문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몰래 변론 비슷하게 전화 변론 비슷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건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 더 하나 추가할 만한 거는 한학자 총재 쪽을 변호를 들어가면서 그 같은 합동법률사무소에 같이 공동대표로 있는 그 특검보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 통일교 사건을 담당하는 그 박성진 특검보인가요? 이분이 박상진 특검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사실 합동법률사무소라 그러면은 거의 가족 같은 이제 그런 가까운 관계인데 거기서 한 명은 수사를 책임지고 한 명은 그 가장 중요한 피의자를 변호를 한다. 정말 너무 좀 참담함을 느낍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나도 잘 아는데 그게 소문이 안 났구나. 아니 내가 궁금한 게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민정수석 출신이 직접 뭔가를 막 이렇게 사건을 갖다 들여다보고 막 이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나? 들여다보죠.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 전관이 전직이 검찰총장이고 민정수석 출신이고 그러면은 돈을 한 어느 정도 수임료를 받아요?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그러니까 통일교가 또 당사자니까 그 워낙 그 한 100억 받아요 그러면은? 뭐 두 그거는 자릿수 거의 될것 같은데. 거의 맥시멈 액수 아닐까요? 그 정도는 뭐 받을 수 있는 그렇겠지? 가장 맥시멈의 상한이 그 정도인 것 같고 이제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 100억이 언급된 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냐면 예. 제가 이제 그 변호사 개업을 막 했어요. 예.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어. 예. 회사에서. 그래서 찾아왔길래 제가 그걸 맡았어요. 그래갖고 뭐 부당 해고를 다투는 거부터 해서 회사 쪽에 그 횡령 배임과 관련한 고발까지 그 친구가 이제 노조 위원장이었거든. 예. 했는데 나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판판이 다 깨지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건이 안 풀려. 뭐 그래서 아니 이것도 분명히 혐의가 뚜렷해 보이는데 전부 무혐의 나고 불기소되고 사건이 안 풀려. 그래서 야, 그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예.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예. 근데 나중에 그 국정농단과 관련한 그 국회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그때 그 회사 쪽의 대리인이 누구였는지를 알았던 거야 그때. 누구였는지.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더라고. 가장 실세. 그러니까 그 회사 쪽을 회사 쪽 변호인을 하다가 예, 예. 청와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걸쳐 있어 이게 사건이. 와 그때 내가 그걸 몰랐지. 왜냐하면 그 드러나지 않는 변호인이라 뭐 왜냐하면 이게 민사소송 같으면 원피고 상대방의 변호인을 바로 알 수 있지만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청문회 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야 그렇게 죽어라고 사건이 정말 번번이 실패하더니 저거였어? 그러면서 그때 실력으로는 이기는 거였는데 실력으로는 제가 이기죠. 근데 확실해? 근데 그때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때 뭐 물론 이제 그 계좌를 열어본 건 아니지만 그때 국회의원들도 뭐 한 100억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때 그런 정도가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지금 오광수나 김호수 같은 경우에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르죠. 아마 꽤 큰 금액을 아마 착수금으로도 받았을 테고 이렇게 사임했으면은 다시 돌려줍니까 그러면은? 아니 이제 그건 또 약정서 내용을 봐야 네. 어떻게 썼는지는 이제 개별 또 사건마다 좀 다르니까요. 근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하자면 지금 뭐 변호사 선임계만 냈지 별로 한 일은 없을 거예요. 뭐 일부 자문을 좀 했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는 서로 뭐 상호 합의 해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만두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이견이 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한 거. 그러니까 행한 내용의 뭐 타임 차지나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예. 뭐 나머지만 뭐 돌려준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같이 그렇게 돈 많고 자본 많은 데서 다 돌려줄라나 나 뭐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 정도 돈 많은 의뢰인을 못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계약서를 봐야 돼. 저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명의 그 전관이 지금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고 또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 변호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평산 그 LKB 평산 거기 소속 변호사인데 이 사람도 지금 이분은 지금 계속 통일교 변호하고 있고 예, 아직 뭐 사임했다는 얘기는 못 네. 들었습니다. 이분도 지금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 통일교 내부 보고서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JTBC에서 보니까는 거기서 그 자문 내용으로 지금까지 그 의사에 반해서 국민의힘 당원이 이 통일교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그 진술이 나오진 않았다. 이런 통일교 내부 법무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거로 봐서는 조사받은 통일교 신자들 진술 내용을 다 지금 그 이 평산에 있는 강창호 전 수원 이 변호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통일교 내부 보고서의 기재가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간에 누가 뭐 만들어서 적어내지 않았다면 사실은 수사 내용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알면 안 되는 거. 알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 예, 알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 특검 수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 의심이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팀의 수사를 이제 칼에 비유하자면은 예. 사실상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오염된 칼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관예우라든지 예. 뭔가 지금 특검의 공정성 그리고 특검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지금 변호인들 아주 거물급 변호인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고요. 이게 지금은 특검법 개정이 돼서 더 이제 기간은 늘려놓고 이제 더 센 특검법으로 가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얼마를 수사 기간을 줘서 수사를 하든지 간에 성과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 지금 특히 이 김건희 특검은 뭔가 좀 대오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뭐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만 제 경험에 의하면 종교단체 수사가 제일 어렵다. 뭐 어떤 대기업보다도 그렇죠. 예. 정말 어려운 수사 대상이다. 언론사 취재도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잘 안 정말 건드려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뭐 돈이면 돈, 이른바 백이면 백, 뭐 어떤 대기업보다도 힘들어요. 수사하기 버거운 상대인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와 관련한 이번 특검의 수사가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예요.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게 뭐 호화 변호인단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논쟁거리가 됐던 변호인들은 사임을 했습니다만 예.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 많은 그렇죠. 데다가 예. 오늘 그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내놓은 메시지 보세요.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가 뭐 부당하다는 대단히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언사를 내놨잖아요. 예. 그건 폼페오가 이상한 사람인 것 플러스 그만큼 센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 국내에 머물지 않아요. 절대로. 이 규모가 큰 종교 단체는. 예. 그래서 정말 폼페이오가 그러니까 종교자유 침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내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현직 외교관이었다 그러면 완전히 내정 간섭으로 그렇지. 나라 간에 대판 붙을 만한 소리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통일교가 위세가 대단하다. 종교 단체 뭐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하죠. 김건희 특검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 브리핑하면서 우려와 지적 각별히 지금 유념하고 있다. 그래서 성찰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어쨌든 또 다른 정관 변호사가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이름 뭐 그 공개가 됐지 뭐 다 아름아름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뭐 그 이모 변호사라고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분이 또 이제 민중기 특검 판사 시절 배석 판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역시 JTBC에서 보도한 그 법무보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민중기 특검을 25분간 실제로 가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얘기를 보고서를 올렸더라고요. 민중기 특검도 그러니까 만난 사실을 인정하라는데 통일교 변호인이라는 사실 몰랐다.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일상적인 얘기만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은 내놨는데, 근데 그 통일 그 법무보고서 그 거기 나온 거 보면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여튼 이 민주기 특검이 통해서 한 게 나왔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게 참 전관이 이래서 전관이구나. 특검을 갖다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 경력으로 다 무슨 C줄 날줄처럼 다 예. 엮여가지고 뭐 학교 뭐 동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이력들을 가지고 사실 그 특검이 지금 가장 수사의 핵심 주체다 보니까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가까운 변호사들은 이 선임할 때 그 예. 친분을 활용해서 또 수임료를 비싸게 부르는 거고 예. 또 그 친분이 작용이 돼서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방해 요인 내지는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정관예우가 이렇게 정말 심각한 해악인데 예. 저는 뭐 통일교가 당연히 저 지금 배석 판사 출신의 저 변호인을 갖다가 어떻게 뭐 했는지 그 과정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면 민중기 특검이
특별 검사잖아요. 그것도 아주 제한된 기간 동안. 예. 근데 저런 만남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죠. 우리가 오얏나무 밑에서도 가끔 매지 말라고 하는데 저렇게 덜컥 만나가지고 25분을 얘기를 하면 저게 아무리 무슨 뭐 친분 가지고 뭐 사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도 저 누가 믿습니까? 아니, 사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민중기 특검의 얘기고 통일교 법무 보고에 따르면은 특검이 통일교 교를 다 지금 검토하고 정원주 부원장 그러니까 통일 한학자 비서실장이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다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관련한 얘기를 꽤 많이 나눈 거예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통일교 변호인인 줄 몰랐다는 민주기 특검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사건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해놓고는 그러니까. 변호인 아니면 저런 얘기를 왜 해요? 그리고 당연히 제 친구 만약 가까운 배석 판사니까 뭐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친구가 오더라도 저한테 뭐 취재하는 걸 물어보면은 너 뭐 거기하고 뭐 관련 있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나 통일교하고 관련 없다 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근데 그래도 문제죠. 왜냐하면 그걸 거짓으로 가장하고 물어봐도 예. 이건 수사 기밀이잖아요. 예. 근데 수사 기밀을 그냥 아무한테나 다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로 해석을 해도 이거는 뭐 비난을 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게. 근데 이게 저는 제일 지금 걱정인 게 결국 민중이 특검이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뭐 개정해서 특검보를 2명 더 늘려주고 이제 더 확대 개편한다는 건데 특검의 권위가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되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면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을 또 특검하는 더 특검을 또 가져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들기 때문에 정말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특검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성과로 그러니까 말해야죠. 앞으로 그러니까 한학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특히 당장 이제 8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원래 한학자 총재 소환하기로 했는데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일날로 그래서 다시 한번 재소환 통보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네. 통일교에 대해서 이게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봐서는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본래 계획은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소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체포를 해서 그 강제로 데리고 오든가 뭐 아니면 뭐 조사를 먼저 하고선 구속을 아니 그러니까 11일 날 청구해야지. 출석을 한다면 예. 이제 8일 날 소환했다가 예. 출석 미뤘으니까 11일 날 이제 소환 통보를 다시 했고 만약 온다면 그러니까 소환 조사 이후에 예. 소환 조사 이후에 원래 계획은 뭐 몇 차례 더 소환을 할지 아니면 예. 불구속 수사로 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벌어진 이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예. 구속영장 된다. 청구 안 하면 예. 특검 니네 좀 이상한데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초래한 거죠. 특검 예. 스스로. 11일 날 만약 한학자 총재를 11일 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소환했는데 특검에서 11일 안 나온다 만약 그때도 한학자가 그럼 체포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해야죠. 원래는 네. 만약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 더 가뜩이나 의심받는데 더 의심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구속영장도 청구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구속영장은 나중에 공개는 영장 청구서는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아니 일반에게는 안 공개 하죠. 안 하죠. 안 되죠. 네. 근데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는 하는데 막 대충 그러니까 뭐 개판으로만 청구해서 부실 청구해서 기각을 의도하고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뭐 우리 의심하잖아요 그렇게. 그 만약 영장 청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거 자꾸 김건희 특검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기소가 되면 그 사건 기록은 일단 변호인들은 다 복사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좀 알려줄 수는 있겠군요. 뭐 근데 또 원칙적으로 하면 그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기록을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그렇군요. 원칙은 그렇지만 하여튼간 제가 그래서 아이 옛날에 취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특검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여튼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통일교 수사에서 매우 위기죠. 위기라서 네. 지금 이게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어떻게 스탠스를 정하느냐가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각별히 유념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지금 하지만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하지 안 그럼 정말
잘못하면 문 닫습니다. 이거. 근데 저는 이 정관예우라는 게 정말 망국적인 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개업지 제한 조항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뭐 어느 지역에 뭐 지원장 하다 나왔으면은 그 지역에서는 뭐 2년 정도는 개업을 못해서 이제 다른 지역 가서 한다든지 요 정도의 제한이 있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 전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직급 이상이냐는 우리가 좀 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위직들은 다 포함 전 시켜서 저는 변호사 개업에 대한 자격 여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업을 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이 지금은 뭐 이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듣지를 않잖아요. 저런 식의 부정부패가 너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먹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전관예우가 먹히니까 변호사 자격을 없애는 방안을 한번 이건 저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뭐 왜 정관만 갖고 뭐라 그래라고 할 수도 있으니 저는 제가 개업 변호사입니다마는 변호사들도 저는 자격증에 대한 갱신제 도입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 불리하지만 왜냐면 운전면허증도 다 우리가 뭐 10년마다 20년마다 갱신하는데 네. 변호사 자격증도 그냥 한 번 따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법조 불신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뭐 전관들에 대한 개혁 조치 또 일선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까지 이걸 좀 맞출 필요는 있지 않는가. 라고 아주 그런 마음에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하는데 아니 변호사도 사고 치면은 자격 정지되고 박탈되고 해요. 근데 그런 일이 뭐 다 지금 제 식구 난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아니 당장 잘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그 판결 확정되고 나서 그렇지. 변호사 못했다. 그러니까 사면복권으로 사면복권이 네. 이루어지면서 다시 등록이 가능해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맞는데 전 이제 어쨌든 이 사법불신이라는 게 결국 판사, 검사, 변호사 이 3주체가 다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정관 출신도 아니고 힘들게 개업해가지고 진짜 밑에서 막 바닥에서부터 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법조 불신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정말 고민이거든요. 전관예우가 워낙 지금 사실 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형사 체계를 흔들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공정하죠 이게 사실은. 제가 그러면 전관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 어쨌든. 그러면은 오래전 그러니까 정관이었죠. 한참 전 정관. 지금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신변 말하는 것처럼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들은 영원히는 아닐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도. 기간 뭐 1년 2년 왜냐하면 전관이라는 게 바로 퇴임하고 바로 그러니까, 직전에 그때. 1년 2년이 정말 끝발이 있는 때니까 그때 확 땡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때까지는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한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긴 하지만은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폐해가 크니 이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예.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 왜 공증인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예.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이 도장 받으러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고위직 그 뭐 법조인에 대해서 공증인 자격을 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건 수임은 못 하고 예. 공정만. 공증만 하도록 예. 그렇게 해서 일본이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예, 예, 예. 공증만 하는 거로 하면은 뭐 그게 정관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뭐 공증 사건이라는 그러니까. 건 이 서류에 나타나는 당사자들 이렇게 보고 당신 맞습니까? 이 내용 맞습니까? 내가 하고 확인했다. 도장 찍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그 전에 미국 출장 가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너희는 혹시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검사장이나 뭐 이렇게 정관예우. 그 주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뭐 그 퇴임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더라고요. 미국은 없는 거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 정관예우를 없애려면요 전화 변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임기 안 내고 하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발각되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추방을 그렇지. 좀 시켜야 될 것 그건 같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권한들이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과 다 연관되는 겁니다만은 너무 한 곳에서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개방시키고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만들면 정관예우 힘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인적 청산의 부분과 제도 개혁의 부분을 정말 강도 높게 해야지 이게 없어지지. 아 저도 진짜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이 언젠가 좀 해결이 될까 정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김영남 의원은 별로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뭐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좀 오나 그게? 아니요. 저는 지금은 거의 뭐 그거는 이제 아니고. 형사사건 변호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데 예.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제안을 80년대 한 적이 있어요. 아, 과거에도. 네. 그런데 얘기가- 그게 이제 위원 결정이 나면서 이제 바뀌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그렇죠. 건가? 예, 아, 그런 과도한 그럴 측면에서 수는 있겠지만은. 예, 예. 예. 근데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네.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도덕적 네. 타락은 뭐 이건 누가 그렇지. 봐도 네. 수긍할 수 없는 지경이기 네. 때문에 전 이제는 뭔가 좀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봐야 될 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전관에 대해서 고위직 판결서 그러니까 직급별로 뭐 정해는 그렇죠. 해야겠지만 연한을 정하면 되죠. 연한을 적극적으로. 정해서 뭐 부장검사 이상은 몇 년, 1년, 검사장 뭐, 이상은 더 길게. 검사장은 2년 뭐 네. 이렇게 뭐 해서 변호사 개업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먹고는 살게 해주는 공직이나 다른 거로 뭐 회사 변호사로 취직. 하거나 예, 그런 이런 건 거는 가능하죠. 몰라도 단순 개업하는 건 좀 제한하고 아니면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관을 쓰는 게 그게 먹히기도 하지만 워낙 많은 돈을 주니까 형사 사건에 한해서는 변호사 수임료로 상한제 같은 걸 두면 어떤가 싶던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국가가 상한제를 정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도 상한제를 정하면은 그런 정관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정관이 이렇게 작동하는 게 좀 제한이 걸리지 않겠느냐. 근데 그 전에 이제 특히 복잡한 사건과 예. 옛날 그 전에 왜 그 가습기 세정대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그 불행한 사건인데 그게 이제 그 업체들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 업체가 대형 로펌을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건 뭐 사실은 화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좀 사건이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 명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이과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뭐 예를 들어서 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그 동원이 돼서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서 네. 그때 뭐 그 들리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제 수임료를 그 대형 로펌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글쎄 인당 제한을 둔다? 뭐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한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할 때 인당 얼마면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10명 뭐 20명이 매달려서 한다 그러면 곱하기 10. 그렇죠. 곱하기 인적 20. 제한을 예. 두는 거는 가능할 수도 근데 저는 있겠죠. 상한제 찬성인데 어쨌든 저는 그 상한제를 해도 제 영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상한제 밑으로 나는 사람들은 아무 이해관계는 없어요. 근데 상한제를 해도 저는 잘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게 어차피 이 변론 계약이라는 거는 좀 비밀 유지 의무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한제도를 정해놔도 네. 사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그 잠탈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발될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분명히 가야 오히려 개업의 제한을 두는 게 맞고 네. 더 근본적으로는 각각의 영역들마다 그러게. 그 독점권과 폐쇄성을 풀어야 된다. 예.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오늘 그 신 변호사가 그 아주 중요한 그 발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 이게 우리가 아젠다를 이렇게 한 번씩 던져준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저는 신뢰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가장 좀 먹고 깎아내리는 게 바로 이 정관 예우예요. 근데 이게 법조계만 있습니까? 제가 물타기 하자는 게 아니라 물론이죠. 법조계가 가장 도드라지는 정관 예우고 뭐 기재부 관료 모피안 당연히 어떻습니까? 모든 부처마다도 이게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거의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참 국가적으로는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정하게 살 이유가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그냥 돈 가지고 나쁜 일 하고 그 끝판왕이 김건희 아닙니까? 정관 예우를 이상하게 사가지고 한 얘가 끝판왕이 김건희인데 좀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모든 조치들을 다 해도 부족하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이 김건희는 전관 예우의 사례는 아니고 거기는 현관하고 살았잖아요. 현관과 거주한 사회. 정관이 아니었지 현관이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더 강력한 사례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 신뢰 사회로 가지를 못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전관 예우, 네. 전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 개혁이죠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대안을 갖다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부분 한번 계속 한번 우리 얘기해 보죠. 근데 이거요 젊은 변호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동의할 겁니다. 젊은 변호사들 제일 억울하죠. 왜냐면 그렇지. 원피고로 붙는데 피고는 그냥 경력 보고 돈 많이 갖다 줘서 그렇지. 판사랑 짱 먹어가지고 승패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 그러면
저희 같이 열심히 일하고 의뢰인 서면 검토하면은 이거 해서 뭐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변호사들 이건 정말 박수치고 동의할 일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고 전관 봐요. 변호사들은 다 원하는 다 박수치죠. 거고. 가장 큰 피해자인데 그렇겠지, 그분들이. 당연히 그렇지. 정관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통일교 어쨌든 그 조금 더 얘기해 보면 통일교하고 권성동 의원 주선한 인물이 지금 특검에서 특정을 했어요. 보니까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을 특정을 했는데 이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윤석열 대선 캠프 때 조직 단장을 했네요.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깊숙이 원래 대선 때는 예. 임명장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뭐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며 막. 이게 예. 수만 장 이상 나가거든요. 예, 예. 쫙 나가는데 그때 다 받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직책을 다 그럴듯하게 이제 직책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 정도인지 아니면 실제 활동을 하고 깊숙이 관여한 건지. 왜냐하면 대선 캠프에서 저 조직본부 쪽이 제일 복잡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이 같은 캠프 내에서도 조직본부 쪽 돌아가는 거는 그쪽 그 전담자만 알아요. 하도 복잡해갖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근데 저 윤정로 부회장은 실제로 조직 단장이 뭔가 좀 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중계를 했거든. 처음에 카톡으로다가 윤영호 왜 세계본부장, 통일 조직 그 세계본부장 있잖아요. 둘이 나눈 카톡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 위촉장을 갖다 보냈다는 거예요. 윤영호한테. 저렇게 그랬더니 깊게 참여하셨다 축하드린다면서 윤영호 한 달쯤 뒤에 12월에 권성동 사무총장이었죠. 그 당시에. 약속을 잡아달라. 그렇게 또 보냈어. 그리고 실제로 한 20일 뒤에 그 여의도에 있는 고급 중식당 거기서 2020년 1월 5일 날 만났잖아요. 그리고 권성동한테 큰 거 한 장 얼마인지 뭐 지원했다. 서포트했다. 실제로 저게 동작이 됐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윤정로는 그냥 말뿐인 직함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진짜 뭐 준 거 그 일을 하라고 아니 준 그러니까 거 제가 아닙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게 그냥 막 나가는 임명장 중에 하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조직 단장이면 사실은 조직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조직 구성을 하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왜냐하면 통일교 신도들이 예. 집단으로 입당을 했다고 하면 예. 뭐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글쎄 그 저 정도 급이면 실제 무슨 사람을 이렇게 쫙 하는 실무를 했었을 급은 아닌 것 같고 그보다 훨씬 위였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걸 지시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수는 예. 있겠죠. 예. 통일교 교단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야 교인 최대한 많이 입당할 수 있게 그 어떻게 해라는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사실 그동안 통일교 쪽에서는 수사 초기에 윤영호 세계본부장에게 이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이제 예. 그런 움직임이 많았는데 지금 이 윤정로 이분은 세계일보 부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영호, 윤정로 좀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윤석열도 윤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친인척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예. 이름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결론은 통일교 측, 그러니까 세계일보도 마찬가지니까요. 이건 거의 윤영호에 대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범행이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통일교 뭐 한학자 총재까지도 수사가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 윤영호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이 통일교가 몸통이다라는 것을 가장 입증해주는 그런 정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뉴스 어제 나온 거 보고 뭐 물론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저 윤정로 부회장에 대해서 나오긴 나왔어요. 세계일보 부회장이잖아요. 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경찰 내사 보고서 그게 뉴스타파에 건너가면서 그게 이제 세상에 공개된 거잖아요. 이게 2020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경찰 내사 보고서가 처음부터 뉴스타파로 간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언론사 세계일보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세계일보에서 그걸 뭉개버렸어. 그게 그러면은 윤정로 세계본 저 부회장이 세계일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입김이 작용한 건가?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지금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은
유착 관계가 훨씬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1년 전이지. 그렇죠. 예. 1년을 쭉 더 앞으로 예. 당겨져야 그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이 그럼 그때 그래서 세계일보에서 뭉갰나? 그 생각. 근데 사실은 언론사 주요 간부 정도 되면 예.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느 우리나라 그 관공서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킹이 강하죠. 예, 예. 강하죠. 예. 그리고 세계일보는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도 좀 띄워주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돌리고 예.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뉘앙스는 우리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어딘지도 저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 아닌가. 뭐 김충식 얘기도 나오니까요. 예.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그림 점으로부터 점으로부터 이 집안은 다 하여튼 점이야. 그러니까요. 모든 게 점으로 시작해. 또 김건희가 문자 보낼 때도 점을 또 많이 찍잖아요. 그러네. 항상 점으로. 거기도 점. 숫자 5와 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무인 정권이 있었다고 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무속 정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한 그림 그게 김건희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됐잖아요. 네. 점으로부터 이게 구입한 사람은 드러났어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입했네. 이게 참 구입 과정을 잠깐 좀 과정을 보면 타이완에서 이게 경매로다가 그 한국인 이모 씨가 3천만 원 주고 2022년에 이제 했는데 구입을 했는데 화랑 인사동에는 화랑 대표 임모 씨를 거쳐서 2023년 초에 1억 2천만 원을 주고 이상민 전 검사가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그림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김진우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고 김상민 전 검사도 저걸 샀다는 거는 인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죠. 근데 저게 그럼 진짜로 그러면은 왜냐면 저 김상민 전 검사는 해명을 좀 어떻게 해명이라면 변명을 어떻게 되냐면은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현금을 주면서 1억 2천만 원을 주면서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기는 그냥 대신 구매해 준 걸 뿐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저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얼빠진 놈이죠. 예. 그때 현직 검사였잖아요. 예. 부장 검사였잖아요. 그땐 그랬죠.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림 심부름을 해? 그것도 돈 영부인 주면서 야, 영부인 오빠. 너 가서 그림 좀 사와. 그러면서 현금 1억 2천 던져주면 그리고 이거 받아가 갖고 화랑 가서 그림 사와서 여기 있습니다 갖다 준다고? 뭘 빠진 놈이지. 집사지. 아니 그게 그리고 저게 사실일 리가 없죠 사실은. 사실을 리가. 예. 그리고 현금 계좌이체 1억 2천만 원을 계좌이체도 아니고 아니, 현금으로 줬다는. 저도 저게 진실일 리가 없는 게 이게 김건희가 다 끼리끼리잖아요. 유유상종. 예. 뭐 목걸이 하나 가지고도 모조품까지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한 8번 바꾼 게 김건희인데 저 김상민 말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직 검사가 저렇게까지 영부인의 오빠의 심부름이나 하면서 그럼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공천도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상민이 꽂아줘야 되고 그거 안 되니까 법률특보 가가지고 국정원에서 그 나쁜 짓 다 한 겁니까? 범죄 패밀리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저 더 처벌해야 됩니다. 김상민 저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처벌은 해야죠. 그러니까 깊숙이 가담한. 그러니까 그 BP 패밀리 범죄 패밀리의 범죄 패밀리. BP 패밀리입니다. 범죄 패밀리의 아주 핵심 인물이다. 범죄 패밀리의 주요 임무 수행자다라는 전 자백으로 보입니다. 김상민. 범죄 패밀리는 BF인데. 그렇죠. 패밀리를 제가 BF네요. 예. 어쨌든 그러면 저는 김상민 전 검사는 저 그림을 김진우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김진우 그러니까 사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구매 대행을. 저게 김진우한테 갔을까? 김건희한테 간 게 아니고? 김건희에게 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겠지. 예. 김건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애를 많이 썼다. 그러니 챙겨줘야 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공천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 그랬죠.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만약에 김건희한테 전달된 게 아니고 그 오빠인 김진우한테 전달이 된 거라면 뭐 스토리를 짜보자면 김진우가 그림 그것도 김진우가 고마워할 이유도 없지. 사실은 김진우 돈 주고 김진우가 그림 받은 거면 뭐 그렇게 고마워. 심부름 한 게 다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김상민
검사가 자기 돈으로 사서 그 1억 2천만 원짜리 그림을 김진우에게 선물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받은 김진우가 고마워서 자기 여동생인 김건희에게 야 김상민 검사 좀 네가 좀 챙겨주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김건희는 자기 손에는 뭐 하나 들어온 게 없는데 말을 만들어가면서 조국 수사 때 애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게 애써 달라는 얘기를 하고 공천에 실패하니까 또 그러면 국정원장 특별 보좌관을 보내? 택도 없는 소리. 그냥 보통의 오빠 동생 제 경우에는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그렇게 부탁하면 뭐 그런 거 이제 잘 들어줄 수 있는 김건희는 그런 거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집안은 좀 특이해요. 엄마부터 딸이 다 모두가 특이한 집안이라.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분명히 저 그림을 받았을 거라고는 저도 그러니까 생각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그 김진우 씨가 특검에 어쨌든 소환이 됐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굉장히 하여튼간에 막 얼굴을 감싸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왜 저렇게 과하게 그 오버 액션을 하지 그러는데 지금 와서 저거 그림 그때 자기가 받아 지은 적가 있으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저랬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던데. 자기가 받았다기보다는 공범의 가능성은 있겠죠. 공범. 그러니까 김상민이 직접 김건희를 만나서 전달하기보다는 김진우를 통해서 전달하는 뭐 그런 공범 관계일 수는 있겠죠. 만약에 김진우가 만약 저걸 받아 그 한 뇌물이라면은 김진우가 받아서 뭔가를 김건희한테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시켜서 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도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뇌물로 처벌하려면 결국엔 윤석열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건 알선수재로는 처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알선수재는 사실 받은 사람만 또 처벌하는 게 뇌물하고는 좀 구조는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비신분자라고 해요. 김진우 같은 사람. 근데 여기가 성립되려면 윤석열과의 공모, 그러니까 공범으로 인정이 돼야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논리를 깬 게 이제 그 박근혜 최순실 때는 그거 복잡하니까 됐고 경제 공동체로 지갑을 같이 썼다 해서 묶었던 건데 뭐 이번에도 어떤 법리를 특검이 적용해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공범 성립은 가능은 한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상민 전 검사가 그러니까 김진우한테 어쨌든 김상민 전 검사의 변명에 따르면은 그림을 사달라고 현금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계좌이체가 아니고 1억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누구한테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추적은 확인은 불가능한 거네 일단. 그렇죠. 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12,000원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이렇게 그 사과 박스 같은데 줘서 야 이거 갖고서는 이제 그림 하나 좀 사줘. 아니 만약에 김진우가 자기 돈 갖고 자기 그림을 산다고 하면 그 이동과 보관도 번거로운 왜 현금으로 1억 2천이나 줘요. 사실은 근데 줬다고 하면 또 할 말 그 말은 안 되지만은 그 증빙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뭐 그렇게 변명하겠죠.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다라고 변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 김상민 전 검사의 처가가 부잣집이래요. 그러니까 자금의 원천은 아마 뭐 그쪽일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는데 글쎄 현금으로 받았다?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드러난 거는 김건희가 끔찍히 챙겼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도 주려고 했고 공천 안 되니까 바로 그냥 며칠 만에 국정원장 특보로 보냈고. 한동훈 때문에 공천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장사를 방해한 거야. 한동훈 영업방해. 업무방해네. 판이 크게 섰는데 이게 총선인데 전국에 거의 250군데 국회의원을 뽑고 뭐 또 비례대표도 뽑는 큰 장이 섰는데 사사건건 방해를 하네. 그러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나 이것도 좀 그 심우정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건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당일 12월 3일부터 4일 동안에 특수활동비를 3억 얼마더라? 3억 4,2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특활비 문제 이거 항상 그 검찰에 대해서 뭐 내라 그래도 잘 증빙도 안 하고 뭐 잉크 날라갔다 이래가지고 국회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특활비 제도는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는 좀 열람이나 이런 통제가 반드시 좀 따라붙어야 되는 그 제도 문제고 예. 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특활비를 심우정이 끌어다가 뭔가 지금 나눠준 거잖아요. 그럼 왜 나눠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저 계엄의 그 급박한 시기에 뭔가 심우정에게 또 어떤 부여된 미션이 있었고 그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좀 뿌려놓은 밑밥 아니겠는가 좀 그런 의심이 일단 들어요. 당연히 그 의심 듭니다. 예, 들고 그때 당시에 또 계엄의 밤에 그 선관위에도 막 검찰 수사관들 뭐 내보내 검사들 그랬죠. 좀 차출도 있었고 예. 만약에 그 계엄이 성공했더라면은 합수본부 만들었을 때 거기 검사들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예. 전두환이 했던 그 예. 보안사령관처럼. 그래서 정말 저 심우정은 계엄에 아주 깊숙이 관여된 인물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심우정까지 이게 지금 차례가 안 와가지고 아직은 안 갔죠. 예, 근데 빨리 좀 가서 수사를 해서 이 특활비의 목적 이게 그리고 어떻게까지 조성이 돼서 지금 특활비로 남은 건지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금액이 89개의 봉투에 현금 네, 봉투. 현금 봉투에 그 나눠서 지급이 됐다는데 저는 특히 12월 3일 날 지급처가 제일 궁금해요. 그날 밤에 이제 계엄이 선포됐는데 예. 만약에 12월 3일 날 특히 대검의 과학수사부 쪽에 저 특활비가 지급이 됐다고 하면 예. 그날 밤에 출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력이 내지는 거마비 예, 예. 뭐 그런 명목의 그거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급처를 놓고 지급 시기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 그 현금 봉투가 89개였다는데 그 현금 봉투가 누구한테 갔는지는 이게 기록이 돼 있나요? 지금? 아니 검찰청별로는 구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때도 기록을 해놨으려나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는 기사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네. 그 검찰 대검 과학수사 박무순 검사인가 네.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을 이제 방첩사 송대령하고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송재영 대령하고 네. 그 박무순 검사한테 그 봉투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과학수사부의 그 검사들한테 네. 그 봉투가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네. 그리고 6일 날 1억 6,400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 네. 1억 6천 제일 많이 지급이 됐는데 네. 입마금 뭐 이거 난 입마금용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유기권. 이제 이미 실패했으니까 물론 그 우리나라 정부 부처나 뭐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지만 예, 12월 달에 하여튼 남아 있는 예산을 다 써요. 물론 그렇지. 탈탈탈 예, 예. 털어서 다 써. 보도블럭 깔듯이. 그래서 그 불용 처리 안 되도록 다 써서 12월 달에 이런저런 그 지급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게 하필이면. 봐도 지금 한 달에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의 거의 절반이 조 기간에 거의 다 쓰여진 거잖아요. 예. 3일 4일 동안. 예. 그 집중도는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급처를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저게 특활비 명목으로는 저렇게 집행될 수는 없어요. 수사 목적으로 쓰는 건데 지금 저런 식의 3일이라는 기간에 다 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특활비를 갖다가 이제 국고 횡령을 한 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거 좀 엄정하게 형량이 높으니까요. 엄정하게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현금 봉투가 누구누구한테 지급이 됐다. 이거는 기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 자료를 이미 특검이 확보했는지 여부가 그 핵심일 대검 것 포렌식 같습니다. 관련한 검사나 수사관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저 특활비 지급 방법이 옛날에는 저렇게 그 진짜 봉투에 담아서 현찰로 많이 줬지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로 예금 계좌로 그 해요. 그래서 대검에서 일선 지검의 계좌에다가 놓고 그러면 그 지검에서 이제 뭐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한테 이렇게 배분을 주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특활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위한 그 특활비가 있고 검찰총장 자기가 쓸 수 있는 목인데 저거는 검찰 심우정이 쓸 수 있는 몫을 특활비를 갖다 저렇게 89개 봉투에 담아서 그냥 줬다. 아니 이렇게 근데 총장 앞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도 예. 사실은
총장이 그렇게 인심 쓰는 거거든요. 예. 뭐 어디 누가 요번에 뭐 큰 사건 잘했어 그러면 야 얼마 보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현찰을 찾아서 봉투에 담아서 현금이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어. 근데 어쨌든 기사로 보면은 뉴스타파에서 제 장경태 의원실에서 한번 확인한 건데 현금 봉투에 담아서 그러니까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단위로다가 그 현금 봉투에다가 89개로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참 저거 보면서도 저렇게 우리 세금이 쓰여지는구나. 나 그거 참 또 분노했잖아 나. 대단히 옛날식이죠. 예. 대단히 옛날식이에요. 근데 저 계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계엄하고 연관지어서 저 돈의 성격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핵심 쟁점이 지금 보안 수사권을 이제 남겨두느냐 아니냐 이것도 하나잖아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차장이 보안 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하면서 공개 반대를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 지금 요즘 검사들이 한 명 두 명이 계속 그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은 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찍소리도 못 냈었는데. 아니 근데 검사들 지금 뭐 이게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개혁의 대상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저 노만석 지금 총장 직무대행은 좀 입을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적 청산이라는 한 축과 제도 개혁이라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서 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인적 청산은 미진하고 예. 제도 개혁은 너무 신속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처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사람도 상당히 지금 환경과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그래도 저는 제 할 얘기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노만석 대행의 저런 발언은 사실 저는 그게 올바르진 않다고 봅니다. 검찰은 지금 반성의 시간이고 또 예. 노만석 대행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좀 남겨놓자라는 그 논리를 오히려 설명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특수수사나 이 소위 말하는 위에 있는 고관대작 검사들이 사고는 자기들이 다 쳐놓고 지금 나중에 검찰 개혁이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또 일반 국민들에게 또 범죄자들을 못 잡을 때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최근에 검찰 수뇌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잘못한 사람도 많고 잘못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도 많죠. 예.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 검찰 개혁 내지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4년 9개월 남은 겁니다. 예. 너무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면 이번에 바뀐 시스템으로 거의 4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몇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4년 이상이 남아요. 그러면 바뀐 시스템의 결과물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결과물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검사들이 나쁘고 뭐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많았다는 것은 약간 논외로 하고 그럼 시스템상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러면 어떤 게 완벽한지를 놓고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동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뭐 아예 없는 거로 거의 결론이 난 상태라 그거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낸 사건을 받은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거 기소하려고 하면 적어도 뭐는 확인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는 좀 부족한데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걸 검사가 그 부분을 보안 수사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이 부분 다시 수사해 봐라 이렇게 경찰에 다시 내려보낼 수 있게 하느냐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직접. 네, 직접 빨리 뭐 확인을 하던 뭐 해서 보안해서 기소하면 기소하고 불기소하면 불기소하고 이거 빨리 결정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관과 기관대 간에 이걸 다시 하라고 내려 보내면 오고 가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해서 보냈는데 이거 더 해봐라고 내려오면 선뜻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과 같은 일종의 지휘권이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요구권이 있는데 그 요구를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채임 요구권이나 이런 게 있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뭐 될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저는 뭐 보안 수사권을 안 준다고 하면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검찰청과 경찰서 뭐 그게 중수청이 됐던 이렇게 기관 대 기관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갖고 핑퐁을 주고받게 해서는 정말 비효율이 너무 극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검사들을 경찰서에 뭐 몇 명씩 파견 보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아니 저는 오늘 좀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이제 방향성은 다 정해졌거든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검찰의 힘을 빼자, 그리고 그 기능을 재조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민생 피해가 없도록 하자. 이거 반대할 사람이 없고 저도 동의하고 아마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지는 어떤 답을 정했을 때 보완은 필요 없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이 힘을 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무슨 지엄한 목표 자체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지엄한 목표라면요 지금 특검은 수사 기소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특검이니까 이례적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공수처는 상시기관인데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한 기관에 합쳐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느냐 요게 중요한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개혁을 한번 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사고는 수사 개시권과 별건 수사를 일삼고 한 사람의 가족을 다 망가뜨리는 특수부가 사고는 다쳤는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시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를 늘려줬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을 윤석열이로 임명하면서 대검 지휘부 라인들을 다 특수부 라인으로 깔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수부 개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으로 표를 낸 게 윤석열 검찰 쪽에서는 형사부를 갖다가 행안부나 경찰 쪽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 종결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르마가 좀 타진 겁니다. 이게 잘 작동이 됐으면은 지금 개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선에서 가보면은 지금 일선에서 160만 명의 형사 피해자들이 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듯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는 두 번 울고 피의자들이 범죄자들이 웃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요지는 뭐냐면 이번에 하는 개혁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특수부 검찰 윤석열을 늘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윤석열에 대한 특수부 개혁을 실패한 결과물이고 지금은 윤석열이 나올 수가 없고 나와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도 개혁, 특히나 형사부 쪽에 160만 명의 피해자들을 우리가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수사 독점과 기소 독점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없이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가지고 수사와 기소는 멀리 떨어져 라고 해서 수사 독점과 기소 독점을 그대로 남겨둔다면은 전 아마 현실에서의 혼란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 저는 우려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 그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잖아요. 목요일 날 하신다고. 뭐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금 아직 결론이 그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질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워낙 국민 모든 질서를 수사 체계를 바꾸는 거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최고 결정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좀 토론을 통해서 좀 이 방향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토론도 필요하고 사실은
바뀌는 시스템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네. 사실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영국에는 검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 쪽에는 그 전부터 검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영국은 검찰 제도가 사실상 없었어요. 예. 그 명목상으로만 있다가 작동을 안 했는데 이게 어떤 사건으로 검찰청이 생기게 되냐면 이게 북아일랜드 독립군 있잖아요. IR A. IRA. 예. 사실은 거기서 이제 거기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 사건을 수사하는데 예. 경찰들이 사건 증거를 완전히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상당 기간을 그 복역을 했어요. 예. 10년, 20년씩 복역을 했어요. 그게 밝혀지면서 야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라고 하는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검찰청을 1985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많이 확대가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영국은 없던 검찰 제도를 최근에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를 가서 보니까 사실상 검사가 수사지를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뭐 그냥 검사가 이 사건 안 돼 드랍 하면 그냥 드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모든 걸 결정을 검사가 하다가 불기소 사건은 경찰 자체 종결하는 거로 지금 바뀌었고 이미 그리고 점점 그 영국과는 방향성이 반대잖아요. 이게 검찰이 심이 점점 권한이 줄어들고 역할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우리는 개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 그 부분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영국이 그러니까 수사 지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지휘는 아니지만 경찰과 검사가 소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협력하게끔 돼 있잖아요. 수사 준칙에 그게 우리나라도 돼 있잖아요. 2021년도에 그게 보니까 수사 준칙이 있더라고요. 검사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막판에 들여다보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거 다 봐라. 뭐 그게 지금 수사정보 시스템 그 킥스라는 데 올라가 있다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잠깐 방송 전에 들어보니까 아직 안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올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기록이 어쨌든. 통째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검사들도 막판에 불만만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와서 이 수사가 제대로 경찰이 하고 있는지 지휘가 아니고 같이 검토하고 협력을 해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저기 이제 수사 준칙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협의를 요청할 수 예. 있게. 우리가 보면 부부간의 이혼은 참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 전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파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예. 부부간의 이혼을 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왜 많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협력이 안 관계가 되니까. 대등한 관계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씀도 맞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내각제를 저는 반대하거든요. 네. 내각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기득권자들끼리 그냥 논아먹는 구조가 돼버려요. 아무 개혁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제가 좋은 점은 권한은 좀 강력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협력이라는 게 듣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작동 안 협력 한다. 이퀄 핑퐁입니다. 서로 떠넘기고 우리 같이 책임지자.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 국민의힘도 송원석이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패널들마다 여기 출연하는 패널들마다 각인의 생각이 달라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국 사회를 이게 이런 건강한 토론이 한국 사회를 강건하게 만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답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이죠. 서로의 지혜를 빌려야 됩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는 주제예요. 자, 오늘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